247쪽에 37번을 보겠습니다. 37번. 진정 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 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토지거래 허가증은 첫 번째 일상일 것, 두 번째 계약이나 예약일 것, 세 번째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지상권에 관한 등기일 것, 가등기도 포함된다고 했죠. 근데 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원인이 계약이나 예약입니까? 네. 계약도 아니고 예약도 아니죠.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죠. 맞아요. 187조 기타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증 첨부하지 않습니다. 2번.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는 자는 현재의 등기 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현재 등기 명의는 등기부상 권리를 상실하는 자죠. 등기무자. 그리고 회복하는 자는 등기 권리자죠. 공동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 신청도 가능할 겁니다. 3번. 등기 권리자의 상속인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죠. 따라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상속인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되니까 피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면 상속인도 피상속인 사망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4번. 신청 정보에는 등기원인 일자와 등기원인을 기록해야 된다. 등기원인은 기록합니다.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날짜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렇죠. 5번.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농지에 관해서 자신의 의지로 새로이 취득할 때만 농지증 첨부하죠. 근데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새롭게 취득하는 게 아니죠. 맞아요. 따라서 맞는 집이 될 겁니다. 39번을 보시죠. 지상권 설정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용익물권은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죠. 그리고 임차권도 범위도 반드시 기록해야 되죠. 그리고 지상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인지 수목의 소유 목적인지. 따라서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지료는 돈의 의미가 있으니까 임의적 기록상이죠. 돈의 의미가 있는 것 필요적 기록상 세 가지 외워달라고 했죠.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익, 환매 등기에 있어서 환매대금, 즉 매매대금, 매매비용. 그 다음에 4번. 한필지에 대한 공유지분이나 한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등기는 할 수 없다.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 설정은 개념상 허용될 수 없죠. 하지만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지상권 등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틀린 지분입니다. 타인이 농지에 대해서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소작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고 했죠. 하지만 농지에 대한 저당권, 농지에 대한 지상권은 소작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존속기간을 불확정 기간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 등기도 할 수 있다. 민법에서 하셨죠? 불확정 기간도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될 테고요. 40번. 필요적 기록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환매권, 매매대금과 매매 비용이죠.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 지역권, 목적과 범위, 유역지 표시. 맞죠? 네, 필요적 기록상 맞을 테고. 전세권, 전세금과 범위가 아니라 전세금과 범위죠. 그렇죠. 전세권은 목적이 따로 없죠.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기만 하면 아무 목적으로나 다 사용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았을 테고. 임차권은 두 가지죠. 차임과 범위. 범위가 올해 출제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죠. 차임과 범위.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그렇죠. 그리고 근저당권이라는 뜻. 이 세 가지를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일반 저당권과 다르니까 근저당권이라는 뜻.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한도로 빌려갈 수 있는지 채권 최고액. 이 이자는 일반 저당권일 때는 임의적 기록상이지만 근저당권일 때는 아예 기록 자체가 불가하죠. 등기사항 자체가 아닙니다. 근저당권일 때는 왜요? 채권 최고액 아래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42번을 가겠습니다. 구분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는 목적과 범위를 기록해야 된다. 맞겠죠? 이것도 지상권의 일종이니까 목적과 범위를 기록해야 됩니다. 2번. 구분지상권의 목적은 보통 지상권의 목적과 동일하다. 맞습니까? 아니죠.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만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해요.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죠. 공중에 나무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땅 속에 나무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하다가 틀렸고요. 구분지상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지하 공간의 상하 범위를 명백히 해야 된다. 평균 해수면부터 50m 이상, 70m 이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특정해야 됩니다.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두 개의 구분지상권을 각각 따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양립이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에 통상의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의 등기가 존재할 때는 그 신청 정보의 권리자의 승낙서를 제공해야 된다. 맞겠죠? 또한 이 구분지상권은 도면을 첨부한다, 첨부하지 않는다? 첨부하지 않는다. 그렇죠. 43번을 가겠습니다. 지역권 등기를 보실 건데요. 지역권 등기 여러 번 판사했던 겁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 여기는 101번지 토지. 소유자가 소유자가 을입니다. 갑이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을은 갑은 등기 의무자, 을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지역권 설정의 목적은 통행이에요. 그래서 통행지역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뭐라 부르죠? 승역지. 승역지는 일부여도 상관이 없죠. 이 부분을 뭐라 부릅니까? 요역지. 요역지는 반드시 토지 전부이어야 되죠. 별개의 토지니까 등기부가 따로 있을 겁니다. 등기부가 이렇게 따로 있을 거예요. 이때 갑과 을이 공동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지역권 설정 등기겠죠. 따라서 여기 제한을 받는 토지 등기부인 승역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1번 지역권 설정, 그 다음에 을. 이 지역권의 등기 명의는 기록한다 안 한다? 지역권의 등기 명의는 을 이렇게 기록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했죠. 지역권은 등기 명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을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지역권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소유권을 을이 병에게 넘길 때 지역권도 따라가야 되죠. 맞아요. 그런데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여기다 을이라고 기록하면 1의 1번 지역권 이전 병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근데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을이라고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다른 물건과 달리 등기 명의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 통행이라고 기록할 테고 범위도 기록할 테고 그리고 이 승역지라는 의미는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라는 뜻이에요. 승자가 받들 승자예요. 요역지를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 그럼 어떤 토지를 받드는지 요역지를 표시해 줘야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권 설정 등기로서 갑과 을의 공동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등기관이 이 등기를 하자마자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부에 요역지 지역권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목적, 통행이겠죠. 승역지의 범위, 그 다음에 승역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 요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부르는데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이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죠. 따라서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역권을 설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이 100번지에 대해서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서 A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전세권은 사용수익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용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고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역권을 설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가 지역권이기 때문에 배타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민법에서 하셨죠. 그러면 요 A가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준다면 이건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하나, 둘, 부기등기. 맞아요. 이때 을은 B에게 전세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B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A가 없을 때 이렇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데는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고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데는 지역권을 설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B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주면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소유자 갑으로부터 첫 번째죠. 따라서 주등기가 될 겁니다. 갑은 A에게 전세권 설정해 줬고 을은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냐?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예요?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1번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 권리자, 설정자가 등기임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지역권 설정 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죠. 2번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그 지역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의 부기 등기로 한다. 맞겠죠?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니까. 3번 승역지는 한 필지 전부도 가능하며 일부도 무방하지만 유역지는 한 필지 전부이어야 된다. 제한을 받는 토지는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따라서 승역지는 일부도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유역지 같은 경우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죠.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부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는 부동산 표시 등 일반적인 기록사항 이외에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록해야 된다. 맞죠? 그리고 유역지도 표시가 돼야 됩니다. 5번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점이 됩니다. 44번 지역권 설정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권은 승역지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죠? 승역지 등기소에 하는 겁니다. 2번 지역권 설정 등기는 소유권에 의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하고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맞죠? 3번 유역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할 때는 지역권 설정 등기 사항과 신청 정보의 접수 연월일을 유역지 등기소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받은 그 다른 관할의 등기소가 직권에 의해서 유역지 지역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4번 통지받은 유역지 등기소 등기관은 직권으로 유역지 등기 기록에 일정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맞겠죠? 5번 한 필지를 유역지로 하여 수개의 필지가 승역지인 경우에는 그러면 승역지 소유자가 다 다르죠? 맞아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승역지별로 다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니까 다 따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틀린 점이 될 테고요. 45번은 민법 문제니까 넘기시고 46번도 다 똑같은 문제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기셔갖고 49번을 보시죠. 네, 다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49번을 보시면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전세금과 범위를 기록해야 한다. 맞겠죠? 전세금 범위. 2번 등기원인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이 약정 등기죠.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언제나 무슨 등기한다고요? 부기 등기. 그렇죠. 3번 공유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등기 기록에 공유자 1,000원이 등기임자이다. 맞습니까? 이때는 지분이 아니라 토지 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소멸하기 전이 틀렸죠. 소멸한 후에 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5번 전세권자가 소재 불명이 된 경우 소재 불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시채고 재건 판결 단독 신청 기억나십니까? 공시채고 재건 판결 단독 신청. 그래서 이 질문은 없다니까 맞습니다. 넘기겠습니다.
51번을 가시는데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번. 각 공유자 간의 공유지분은 등기되지 않아도 공유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원칙적으로 공유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죠. 그런데 등기부에 공유지분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 우리 민법은 어떻게 보죠? 균분으로 추정하죠. 맞아요. 균분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지분을 기록하는 게 맞지만 기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균분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 갖는 겁니다. 2번.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지상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인가요?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지상권은 한 필지 토지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맞겠죠? 다만 도면을 첨부해야 되겠죠. 지역권에서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부이어야 된다. 일부도 가능하죠. 4번. 미음번.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건물에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게 뭐죠? 후등기 저지력.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형식적으로나마 확정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무효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뒤에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키는데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후등기 저지력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52번은 뭐 똑같은 문제니까 넘기겠습니다. 54번을 보시죠. 54번. 그냥 넘어간 건데 이거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셔요. 쉬는 시간에. 네. 54번. 용의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우리가 전세권부 저당권에서 그 전세권은 용의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고 담보로 제공할 때 이 전세권은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아니라 용의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전세권부 저당권이죠. 그거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면 용의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어떻게 됐죠? 소멸되었죠.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2번. 전세권의 전세금 증액에 따른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순위 전세권자의 전세금이 증액이 되면 나중에 매각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죠. 따라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겁니다. 3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을 등기무자로 하여 그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용의권 등기는 불가능하죠. 구분지상권도 용의권이니까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유자 전원이 등기무자로 하여 지상권 등기는 신청할 수 있겠죠. 4번. 지상권은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재상이 될 수 없다. 먼저 지상권부 저당권이 있으니까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겠죠. 지상권부 저당권. 또한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은 등기된 재산권은 전부 다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해요. 지상권도 등기된 재산권이죠.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기억나셔요? 다시 한번 보죠. 상가건물이나 또는 주택도 다 똑같아요. 갑은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는 상가건물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요 을에게는 임차권이 발생할 테고, 그리고 이 을이 임차인이 점유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을 갖추면 이때 상가건물은 사업자 신고죠? 아닌가? 맞죠? 그래서 주택은 주민등록, 상가건물은 사업자 신고. 그렇죠. 갖추면 이길 0시부터 뭐가 발생합니까? 대항력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때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 보증금이 반환이 되지 않으면,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을은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테고. 그리고 이쪽 집에 가서 점유해야 되고 이쪽 집에 가서 주민등록 하든지 사업자 등록 신고해야 되겠죠. 그러면 점유 상실하고 주민등록 이탈이 되죠. 그러면 대항력도 소멸이 될 겁니다. 대항력이 있을 때도 보증금이 반환이 안 됐는데 대항력이 소멸되면 보증금 반환받을 가능성이 더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테고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결정할 테고 결정이 되면 등기소에 촉탁하겠죠. 미등기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보전 등기한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시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임차보증금을 담보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존속기간은 종료가 됐으니까 사용수익 권리로서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임차보증금을 담보하는 기능만 수행합니다. 이때 이 등기를 기초로 해서 을은 B에게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느냐 또는 전대차 등기를 해줄 수가 있느냐. B는 어차피 을이 사용수익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등기해봤자 사용수익 못합니다. 그렇죠. 이런 등기는 할 수가 없다고 했죠. 또한 갑이 C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C는 소액 임차인이에요.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시행된 이후에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아시네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이거예요.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을까? 임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럼 지문을 다시 보시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55번을 가겠습니다.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예요?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리고 수반성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에 수반하여 이전한다. 맞겠죠? 2번 공동담보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는 신청 정보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해야 된다. 공동담보는 공동저당권을 얘기하겠죠.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재산을 공동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거니까 여기 갑은 7억짜리 부동산도 있고 3억짜리 부동산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고자 합니다.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하고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면 10억의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할 테고 10억의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공동저당이라는 거죠.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기부에는 이렇게 똑같은 채권액이 기록이 돼야지만 공동저당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등기부 을구에 이렇게 등기가 되겠죠.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등기부에도 이렇게 기록되겠죠.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것도 담보로 제공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여기다가 이것도 담보로 제공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기타란에 공동담보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를 같이 담보로 제공한 거니까 서로 담보가 되는 것이죠. 이걸 각각의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 이걸 공동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타란에 공동담보가 있다고 표시를 해줘야 되고 여기다가도 공동담보가 있다고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갔지? 지금 몇 번 하는 거지? 53번에 2번 하는 건가요? 55번에 2번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공동담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정보에 각각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맞죠? 3번
공동담보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등기관은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공동담보가 5개라면 여기다가 4개를 기록해야 되는데 칸이 4개를 기록할 만한 칸이 없어요. 따라서 5개 이상일 때는 목록 형태로 작성이 됩니다. 목록 형태로. 그래서 이걸 공동담보 목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오죠. 그리고 이건 등기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등기관이. 그 다음에 4번. 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여러 개일 경우 채권은 부동산별로 나눠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채권의 건 부동산별로 나눠서 등기. 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여러 개일 때 채권은 부동산별로 나누어 등기해야 된다. 이건 공동저당이 아니겠죠. 만약에 여기에 7억, 3억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공동저당이 아니라 뭡니까? 일반 저당권이 2개가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여러 개일 때는 이거는 공동저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동산별로 나눠서 채권액을 등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금액이 기록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에 걸릴 때는 신청 정보에 권리를 표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부 저당권, 전세권부 저당권이라고 한다면 지상권, 전세권의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57번을 보겠습니다. 57번. 담보물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을 채권 담보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 설정 등기에 부기 등기로 실행한다. 이거 맞아요. 맨날 그랬던 건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10억 원을.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할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니까 무슨 등기? 주등기가 될 거예요. 이때 을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변제기가 아직도 1년이나 남아있다는 겁니다. 변제기가. 근데 돈이 필요해요. 5억이 필요합니다. 변제기가 1년 남아있으니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죠. 그럼 이걸 가지고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채권을 돈 받고 팔면 돼요. 채권양도. 또는 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빌려도 됩니다. 그럼 빌려보겠습니다. 이걸 담보로 해서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5억 원을. 담보를 요구하겠죠. 이때 이 채권은 인질로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질권 설정이라고 불러요.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 질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병은 10억이 아니라 5억을 빌려줬으니까 5억의 채권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 채권을 인질로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10억의 채권에 대해서 인질로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채권, 질권이라고 불러요. 이때 피담보 채권이 넘어갈 때, 인질로 넘어갈 때 수반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따라갑니다. 맞아요. 따라서 병이 취득한 채권, 질권은 저당권이 붙은 채권, 질권입니다. 저당권부 채권, 질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채권, 질권은 등기가 허용되지 않지만 이 저당권이 등기가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 갑으로부터 몇 번째인가요? 2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저당권부 채권, 질권은 부기 등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5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를 요구할 때 인질로 맡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채권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동산 및 채권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일종의 물건이에요.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때 5억의 채권이 병에게는 발생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10억 원의 채권 질권이 아니라 뭘 취득하는 겁니까? 10억 원의 채권 담보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때 피담보 채권이 담보로 넘어갈 때
저당권도 수반성에 의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 채권 담보권도 마찬가지로 저당권이 붙은 채권 담보권이라고 불러요. 저당권 채권 담보권. 이때 이 저당권이 등기가 가능하죠. 소유자 갑으로부터 몇 번째인가요? 두 번째.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래서 저당권부 채권 질권과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건이고 이거는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물건입니다.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저당권을 채권 담보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에 무슨 등기로 시작한다? 부기 등기. 왜요?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니까. 그렇죠. 2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임을 유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죠. 다만 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하죠.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경매 절차로 넘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매각 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받아가죠. 그래서 이 저당권은 배당을 받아가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피담보 채권이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나중에 배당 받아갈 때를 대비해서 채권 평가액을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반드시 등기부에 뭘 기록해야 된다고요? 채권 평가액. 따라서 신청 정보에도 평가액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전 채권임을 유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대신 등기부와 신청 정보에 채권 평가액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느냐?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기 위해서는 무슨 등기해야 된다고요? 부기 등기. 이게 저당권부 채권 질권이라고 부릅니다. 채권 담보권도 아까 무슨 등기 한다고요? 부기 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한 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 등기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죠. 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 등기가 허용되겠지만 5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채권 최고액과 반드시 채무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지만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한도로 빌려갈 수 있는지 채권 최고액, 그리고 근저당권이라는 뜻도 기록해야 됩니다. 일반 저당권과 구별해야 되니까. 하지만 존속기간은 이건 임의적 기록상이죠. 기간의 의미가 있는 건 임의적 기록상.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맞는 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58번은 다 겹치는 거고 넘겨보겠습니다. 59번을 보겠습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이거 좀 보겠습니다. 뭐 다 했던 건데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요.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리느냐?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죠. 물권행위.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을은 10억의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저당권 등기에서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 이 두 가지를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채무자는 누구죠? 갑. 그 다음에 채권액은 얼마죠? 10억. 이렇게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채무자 변경. 갑에서 A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는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할 내용인데 그 내용 일부가 바뀌었죠. 그럼 저당권의 내용 일부가 바뀌었으니까 무슨 등기할까요?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바뀌었을 때는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채무자가 바뀌는 저당권 변경 등기는 등기 원인이 뭐냐면 갑이 10억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채무를 A에게 인수합니다. 채무 인수. 그러면 채무 인수가 이루어졌으면 갑에서 A로 채무가 인수가 됐으면 채무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채무 인수. 물론 병전적 채무 인수, 면책적 채무 인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요.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채무 인수. 그렇죠. 그러면 이 저당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을은 예전에는 갑의 재산에 대해서만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었죠. 맞아요. 이제는 누구의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을까요? A. 책임 재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을은 A에게 채무자에게 10억 변제를 청구하고 변제를 하지 않을 때 이거 경매 절차로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채무자가 바뀌면. 따라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저당권자, 등기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일단 A는 안 돼요. 왜냐면 등기관리자, 등기부자는 당사자 중에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가 등기부자입니다. 당사자는 누구죠? 갑과 을이죠. A는 등기관리자, 등기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갑. 왜 불이익이 발생하냐면 예전에는 자신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면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죠. 이제는 누가 변제를 안 해도 경매로 넘어갑니까? A가 변제하지 않아도 경매로 넘어가 버립니다. 불이익이 발생하죠. 등기부자. 그래서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 등기 원인은 채무 인수이고 등기관리자는 저당권자, 등기부자는 설정자.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채권자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젠 채권자 바꿔보죠. 이 채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면 채권자가 변경이 되네요. 맞아요. 요 B가 새로운 채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수반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따라가네요. 그럼 B는 10억의 채권이 발생할 테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저당권 무슨 등기 할까요? 이전 등기. 물론 부기 등기. 이것도 부기 등기예요.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부기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 비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 을 등기 의무자, 공동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뭐죠? 채권 양도. 다시요.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은 채권 양도. 채무자 바뀔 때는 저당권 변경 등기, 채권자가 바뀔 때는 저당권 이전 등기. 다른 거 느끼십니까? 그렇죠. 두 번째. 다 했던 거예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기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가 이전에 뭘로 설명드렸냐면 전자제품 대리점 운영, 전자회사, 계속적 공급계약 기억나실까요? 이 계속적 공급계약이 기본 계약인데요. 이 기본 계약을 통해서 장래에 증감 변동하는 채권이 발생합니다. 이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이를 뭐라고 부르죠? 뭐라 불러요? 근저당권. 그렇죠. 근저당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약을 통해서 갑은 계속 채무가 발생하고 증감 변동하고 있으니까 요 을에게는 채권이 계속 발생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변제가 이루어지면 일부 소멸이 될 테고 일부 소멸이 될 겁니다.
이렇게 기본 계약을 통해서 갑과 을 사이에는 장래 증가 변동하는 채권이 나타납니다. 결산기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그걸 뭐라 부르죠? 근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뭐라 부르죠? 채권 최고액. 맞아요. 그러면 이때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채권 최고액은 10억. 한도. 한도라는 표현이 최고액이라는 뜻이에요. 10억 한도에서 계속 증가 변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저당권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누구죠? 갑. 얼마나 한도로 빌려갈 수 있는지 채권 최고액. 얼마죠? 10억 한도. 그리고 근저당권이라는 뜻. 이 세 가지를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이때 채무자를 바꿔보겠습니다. 채무자가 갑에서 A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채무자는 근저당권의 내용을 이루는 거니까 내용이 일부 바뀌었죠. 따라서 무슨 등기할까요?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채무자가 변경이 되면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야 채무자 바뀔 때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 이전 등기가 아니에요. 근저당권 변경 등기. 그럼 이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뭐냐? 여기서 갑이 채무를 하나 다른 자에게 인수시킨다고 해서 채무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왜냐면 갑은 채무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따라서 채무 하나를 인수시킨다고 해서 채무자가 안 바뀝니다. 그럼 뭐를 넘겨야 되냐면 채무자의 지위를 넘겨야 됩니다.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의 지위 자체를 넘겨야 돼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계약인수라고 불러요. 계약 당사자의 지위 중에서 채무자의 지위를 넘기는 거, 계약인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 등기 원인은 뭐가 되죠? 계약인수. 얘는 이익이 발생하니까 등기 걸리죠. 갑은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등기 의무자. 저쪽이랑 똑같아요.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채권을 넘겨보겠습니다. 채권자 변경. 이때 채권 양도는 채권자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지금 여기 채권 하나를 넘긴다고 해서 채권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냐면 을에게는 계속 채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 하나를 넘긴다고 해서 채권 양도가 있다고 해서 채권자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럼 뭘 바꿔야 되느냐? 뭘 넘겨야 되느냐? 이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자의 지위 자체를 넘겨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 양도가 아니라 계약 양도라고 불러요. 계약 양도를 통해서 채권자의 지위가 넘어가면 10억 한도로 채권을 갖는 자가 B가 돼버립니다. 그럼 수반성에 의해서 근저당권 넘어가겠죠? 맞아요. 그럼 무슨 등기 할까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 그러면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은 채권 양도가 아니라 계약 양도. 이거 얘기가 되셔요. 계약 양도. 얘는 등기 의무자. 얘는 등기 관리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이때 결산기가 도래하면 이때 근저당권이 일반 저당권으로 확정이 되죠. 맞아요.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결산기가 도래하면 근저당권에서 일반 저당권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때는 채무액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합산이 돼요. 채권액도 합산이 되는 겁니다. 결산기가 도래하면. 맞아요. 그럼 결산기가 도래했으면 합산이 되니까 이때는 채무인수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까? 결산기가 도래하면
합산이 되니까 채무 하나로 바뀌죠. 그럼 이때는 채무 인수가 가능해요. 다만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확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확정 채무 인수. 이때도 채권액도 합산이 되죠. 그러면 이때는 채권 양도 가능합니까? 결산기가 도래하면 채권 양도. 다만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저쪽에 채권 양도와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뭘 쓸까요? 확정 채권 양도.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1번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계약 양도나 계약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을까요? 맞겠죠? 계약 양도.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근저당권을 지분 형태로 공유하는 겁니다.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2번 근저당권 이전 등기의 경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위 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인데요. 대위 변제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10억 그 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등기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은 채무자가 될 테고 을은 채권자가 되겠죠. 누가 변제하는 게 원칙입니까? 채무자 갑이 을에게 변제하는 게 원칙이죠. 맞아요. 그런데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제3자가 이걸 변제해요. 이거를 제3자의 대위변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의하면 제3자의 대위변제는 뭐로 부르냐면 채권 이전과 같은 뜻으로 봅니다. 민법에서. 그래서 변제자 대위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변제자가 제3자가 변제를 하게 되면 이 채권이 고스란히 이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채권은 이제 누가 갖습니까? 병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변제자 다위는 채권 이전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따라가겠죠. 저당권 이전 등기. 그래서 제3자의 변제는 채권 이전과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설 판례가 제3자 변제는 채권 이전설이 통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의 경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위 변제를 원인으로 다른 용어를 쓰면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거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채권 이전설, 채권 양도설.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네. 채권 하나를 양도해봤자 채권자가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 할 수 없겠죠. 맞아요. 따라서 못한다. 맞는 짐이 됩니다. 3번을 보시면 근저당권에 의하여 등기된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는 채권 최고액의 의미가 뭐냐면 나중에 매각 절차로 넘어갔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채권 최고액입니다. 배당받아갈 수 있는 최고액. 그렇죠. 그러면 증액이 된다고 한다면 근저당권자는 이익이 발생합니까? 불이익이 발생합니까? 이익이 발생하죠. 더 많이 배당받아갈 수 있으니까. 따라서 근저당권자는 등기 권리자, 설정자는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짐이 될 테고 4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격리된 토지도 각종 등기가 가능합니까? 처분 금지효는 없고 제한효만 있다고 했죠. 따라서 각종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다만 나중에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때 제3자는 자신의 권리 취득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라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될 테고 5번 근저당권 변경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기 실행은 부기 등기로 실행해야 된다. 원칙은 부기 등기죠. 그렇죠. 이때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에 있어서 후순위 권리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 변경,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를 하게 됩니다. 5번 보셨고
넘어가겠습니다. 61번을 보겠습니다. 근저당권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때는 부기 등기에 의하여 변경 등기를 한다.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제의 승낙서가 첨부가 되면 부기 등기, 첨부가 안 되면 주등기. 기억나시죠? 그렇죠. 2번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기본계약 첨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계약인수로 기록한다. 맞죠? 채무인수가 아니라 계약인수. 확정 전이니까 확정된 후에는 뭐가 되죠? 확정 채무인수. 확정되기 전에는 계약인수. 그렇죠. 3번 토지 전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지분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수가 있느냐? 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분 포기는 가능하죠. 3분의 1을 갖고 있는데 3분의 1을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이 일부 달라졌죠. 따라서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 정보에는 설정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는 등기임자가 누굽니까? 근저당권자. 설정자는 네? 여기서 보시면 10억 원을 한도로 한다고 했죠. 근데 이걸 감액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로? 5억 원으로. 그러면 이때 근저당권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근저당권 변경 등기하겠죠.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을이 되겠죠.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 되겠죠. 등기 관리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갑이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따라서 등기의무자 을은 인감증명 첨부해야 하네요. 인감증명 첨부 안 하겠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가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거니까 없다가 맞는 집이 될 겁니다. 중축된 건물이 기존 건물과 일체성이 인정되어 건물 표시 변경 등기로 증축 등기가 된 경우, 이건 표제부 등기입니다. 증축 건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요? 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중물에도 당연히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넘기겠습니다. 62번. 근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피담보 채권의 확정 전에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양도된 경우 근저당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인은 채권 양도가 아니라 계약 양도. 확정된 후라고 한다면 확정 채권 양도. 그렇죠. 2번 동일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로 여러 개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 선례의 내용인데 맞는 지문이에요. 여러 개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설정 계약서가 여러 장 제출돼야 됩니다. 각각의 등기마다 등기원인 신청 정보가 따로 제출돼야 돼요. 그래서 한 장으로 여러 개의 근저당권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외워두시죠, 그냥. 그 다음에 3번 채권 최고액의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증액이 될 때는 근저당권자의 이익이 발생하죠. 따라서 이익은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하나만 기억하시죠. 표제부 등기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죠. 표제부 등기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 두십니다. 수수료까지 어떻게 외우라고. 그 다음에 채무자 변경 등기 신청 시 후순위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 채무자 변경은 후순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언제나 부기 등기에 의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맞는 지문입니다.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승낙서도 당연히 필요가 없고. 왜? 후순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5번
근저당권 등기 말소 신청 시 등기명인 표시에 변경 사유가 있더라도 신청 정보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함으로써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근저당권자가 주소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그러면 이 근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주소지 바꾸는 등기 한 다음에 말소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말소될지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때는 근저당권 표시 변경 등기 할 필요 없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할 필요 없이 그냥 말소를 시킵니다. 말소되는 자에 불과하니까. 그 다음에 5번 보셨고 63번 보겠습니다. 여러 명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일 경우 등기 기록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해야 된다. 여러 번 보셨죠? 채무자의 관계가 분할 채무건, 연대 채무건 그걸 등기부에 기록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죠. 왜요? 불가분성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이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한 저당권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채무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대 채무자로 기록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채무자로만 기록한다고 했죠. 2번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3개 이상인 경우 등기 신청인은 공동담보 목록 작성을 위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3개가 아니라 5개. 3번 공동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왜냐하면 등기부에 공동담보를 표시해야 되니까.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4번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체성이 깨지니까.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저당권 말소 등기는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네. 기억은 나시는데 답을 안 하실 뿐이죠. 이것도 뭐 여러 번 했던 건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것.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선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할 테고 저당권도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게 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비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이 됐다는 겁니다. 소멸되면 부정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소멸되겠죠.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된 상태니까 이 등기는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소가 돼야 되겠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 을 등기 의무자. 그리고 등기 권리자가 누군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병은 을에게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우리 대법원은 현재 소유자 병, 제3취득자 병에게 말소 등기 권리자의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또한 이 갑도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죠. 뭐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일까요? 설정 계약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종전 소유자 갑도 말소 등기 권리자의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이때는 등기 권리자가 몇 명이 나타납니까? 2명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설정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를 통해서 원인이 무효가 됐다는 겁니다. 즉 설정 등기 원인 행위가 무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당권이 소멸되었을 테니까. 따라서 이 등기도 말소가 돼야 되는데 말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을 등기 의무자. 우리 판례는 현재 소유자 병도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의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종전 소유자는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무효 취소 해제가 됐으니까. 이게 없는 것이죠. 따라서 종전 소유자는 말소 등기 청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 권리자의 지위를 인정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이렇게 둘로 나눠야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비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면 종전 소유자도 등기 권리자, 현재 소유자도 등기 권리자지만 이 저당권 설정 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돼서 말소 등기할 때는 현재 소유자만 등기 권리자, 종전 소유자는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죠. 이거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저당권 말소 등기는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때 보통 저당권 말소 등기는 원칙이 변제로 소멸해서 말소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럼 변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문이. 하지만 원인 무효일 때는 말소 등기의 등기 권리자가 몇 명 나타난다고요? 1명. 두 개를 둘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19회 때 출제가 됐다고 했죠. 19회 때 출제가 됐을 때 득점하신 분이 없으셨어요. 이게.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65번을 보시죠. 65번까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65번. 담보 물건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2번.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일괄 신청을 얘기하는 것이죠. 3번. 장래 증가나 감소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나 근질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맞는 지문인데요. 저당권은 일반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죠.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일반 저당권, 증감 변동해서 채권 최고액이라면 근저당권, 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질권은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이 있다면 근질권도 가능해요. 근질권. 그래서 질권도 일반 질권과 근질권이 있습니다. 일반 질권과 근질권이 따로 있어요. 별걸 다 출제하죠. 이 나쁜 놈들이. 이거는 채권액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해요? 특정되어 있는 건데 확정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채권 최고액입니다. 근질권. 그래서 아까 그린 그림에서 5억일 때는 저당권, 채권, 질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5억을 한도로 한다면 한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저당권, 채권, 근질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4번 채무자 변경에 따른 저당권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책임재산이 늘어나니까 등기 권리자, 설정자는 타인의 채무 불이행에도 자신의 부동산이 매각 추천을 통해서 넘어가니까 등기 의무자 공동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5번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죠. 왜요? 저당권이나 지상권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게 양도해서 돈 받고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 양도나 지상권 양도의 경우에는 설정자의 동의 승낙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어요.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전세권은 예외입니다. 전세권은 다른 물건과 달리 담보 제공 금지, 양도 금지, 양도 금지가 가능하죠. 네. 그건 어디까지나 전세권에 한정이 되는 것이고 저당권이나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설정자의 동의승낙서 이딴 거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엄청 빨리 진행을 했는데 문제가 뭐 이렇게 많아? 다음 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사실은 이 책을 자꾸 보셔서 익숙해지시면 제일 좋으신데요. 사실 이 책을 반복해서 보셔갖고 암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양이 너무 많다고 느끼시면 나중에 통용 모의고사만 제대로 소화하셔도 절반 이상 득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등기법 한 9개나 10개만 맞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12개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책을 이거 다 소화 못 하셔도 동형 모의고사 과정만 잘 소화하시면 이 정도는 나와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간정보법은 무조건 다 맞으셔야 돼요. 공간정보법은 뭐 이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간정보법은 무조건 다 맞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